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근데 지금 여성은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좀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제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모습을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윤석열 전 총장이 3일 전 모교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찾았다는 소식,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뒷이야기들이 오늘까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태권도전 선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도 많았는데요. 경제를 언급했던 그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합니다. 어제보다 이 소식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3일 전에 반도체 공부하고 싶다며 먼저 연락을 했고 동행하는 사람 없이 혼자 이곳을 찾았고 방진복 입고 3시간 가까이 견학을 했다.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종합했을 때 여러 대권 수업 가운데 가장 윤 전 총장이 공을 들이지 않았나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우선은 주위에서 그 반도체 전문가를 만나라고 많은 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3월에 처음 이제 그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만나고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그 복지, 자영업자, 그다음에 외교안보 전문가를 만나니까 그러면 그 산업 쪽에서는 반도체 쪽을 그 만나라는 굉장히 많은 제언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난달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하고 접촉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성윤모 그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과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정부 행사가 있는데 또 거듭 가면은 그 연구소 쪽이 괜히 누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연기해서 이번에 가게 된 거고, 반도체는 지금 단순히 우리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지금 미중 간에도 반도체 경쟁에서 보듯이 세계적인 주도권 싸움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피해갈 수가 없고,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삼성 그 반도체 공장 가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죠.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 삼성 그 반도체 공장 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직은 기업을 가는 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과의 관계도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게 현재로서는 삼성 서울대 연구소라서 저걸 갔고, 아마 준비를 많이 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오지 않으면은 묻기 어려운 질문들을 3시간, 4시간 동안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 반도체 연구소 측에서도 제법 준비를 열심히 해온 그 윤석열 총장에게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자세하게 아는 거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가는 사진들도 다 윤 전 총장 측이 공개를 한 사진이기 때문에, 김경진 의원님.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실인 서울대 연구소를 찾았다.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했다. 본인이 분명히 그 외부에 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좀 꽤 많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이게 총괄해서 큰 흐름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분야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라고 한다면 현재 K자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젊은이들 취업 일자리 없는 문제, 그다음에 결국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반도체거든요, 보면.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 지금 반도체고, 게다가 한 1년 6개월 전에는 그 일본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재들 이게 우리나라로 수입해 오는 걸 끊어버려가지고 대단히 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소부장 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한번 그 홍역을 겪어왔었던 터이고, 최근에 방금 이도훈 의원님 말씀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이 정밀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에 세워달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는 자동차 반도체 생산이 안 돼서 지금 자동차 생산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중단된 데도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중요한 국가 수출 경제의 핵심 산업이 반도체다 보니까 대통령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주도해야 될 의제 중에 하나다.
아마 그런 누군가의 이 제안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이 반도체 연구소 방문한 것 그리고 이 산업이 대통령이 된다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진 것 아하. 대단히 잘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김관욱 교수님. 네. 현장에서 들려오는 같이 이제 만났던 서울대 교수의 말에 따르면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더라. 사전 지식을 갖고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했다. 실제로 좀 보니까 포토 레지스터에 대해서 레지스터는 무슨 뜻인가? 필요한 정책 있으면 알려달라. 꽤 콕 집어서 여러 구체적인 질문들을 그 윤천 총장이 쏟아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현장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얘기들이 돌 거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는 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잖아요. 예.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제와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지금 높이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본인이.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 저는 좀 공개 행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컨대 뭐 어디 나라 가면은 잘 뭐 지도자가 어디 갔다. 그거 나중에 다 녹화해가지고 이제 올리거든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리얼타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리얼타임으로 보여줘야죠.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은. 대부분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도움을 받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았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정치 선언하고 싱크탱크 구성하고 예.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조언 받고 체계적인 공부하고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여전히 윤 전 총장은 대권 수업 중이고 잠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과거 발언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쭉 지켜봐왔습니다. 대학 입학하던 날부터 지금까지요. 윤 총장 원래 정치할 뜻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서울지검장 시절까지는 분명하게 이제 내가 정치할 사람이냐 말이야. 응? 좀 그런 있고 이제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전 지검장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윤 전 총장이 돈불출하다시피 한 기간은 겨우 두세 달이고 30년 검사 생활에 밴 티를 벗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지금은 내공 쌓기에 더 큰 비중을 둠이 마땅하다. 윤 전 총장 서두를 필요 없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두르지 않는 것도 엄청난 내공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지금 뭐 1, 2위가 올라가면 사실 마음이 급해지면서 되게 서두르다가 그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렇게 하지 않는 건 저것도 내공이다. 제가 검사를 이분은 지금 30년인데 저는 검사를 한 8, 9년 하다가 제가 정치 이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예. 그때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검사 생활에 이제 익숙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사고는 그러니까 훈련이 별로 되어 있질 않아요. 야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윤석열 총장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정치인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초점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점을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검사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정답이 다 있는데 정치는 그 정답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예.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건 정 의원님 경험담입니까? 네. 예. 정답을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정답이 이게 뻔한데.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정치 이 세계에서는 그 정답을 만드는 자가 그 정답이라고 말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생물처럼 이게 늘 정답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보시고
지금은 내공을 더 쌓으세요. 저는 그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에 동의하시는군요. 예, 김관욱 교수님은요? 저는 동의를 안 하죠. 그러니까 석동현 지검장이 친구인데 본인의 친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아하. 아니 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것은 곧 국민의 유권자의 검증권을 침해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늦었거든요. 1년도 안 남았어요. 국민들은 빨리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그 권리가 있는데 예. 이걸 자꾸 자기의 어떤 선거 전략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 이 국민들의 어떤 권리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차차기로 나오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진짜 나갈 생각이 일찍부터 있었다면 작년에 나왔어야죠. 지금 시간 짧은 것을 국민한테 그거를 익스큐즈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빨리 선언하고 검증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배려를 받는 건 안 되고 앞으로 대선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게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미국은 거의 한 2년 정도를 검증하는 시간을 줍니다. 아하. 이도원 의원님. 네. 두 분의 말씀을 좀 다르셔서 이도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꽤 이제 한 바퀴는 돌았다. 대권 수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럼 윤 전 총장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끝나는 한 6월 중순쯤에는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40년지기 친구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리더라는 것은 그 참모의 조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를 해왔을 때 어떻게 해왔냐면 특히 이제 그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자료를 다 검토하고 큰 그 그림을 짠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 전술 전략까지 짠 뒤에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치도 여러 조언을 다 듣지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갖고 충분히 판단한 다음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이르는 단계까지 어느 정도는 마련한 다음에 정치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내 주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3월 4일 날 퇴임한 이후에 직구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자료도 많이 보고 했죠. 지금은 대체로 그 외교안보 그다음에 경제산업, 우리 사회복지 등과 관련해서 한 바퀴는 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는 나가도 특별히 그 큰 문제는 없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마침 5월과 6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 달입니다. 얼마 전 지난 우리 5.18도 그랬고 그렇죠. 또 6월에도 굉장히 많은 그 국가 기념일이 있고 또 6월 11일 날은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고 또 그로부터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은 아마도 여당에서 대선 후보 경쟁이 시작 아마 되는 시점입니다. 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시간을 판단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나오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국민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 저 검찰총장으로 일했는데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걸 다 밝혀야 됩니다. 예. 그거를 국민과 소통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 언제냐. 그거를 지금은 아마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지금 행보들을 이제 조금씩은 더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겠죠. 김관욱 교수님. 네. 다음 화면을 좀 저와 같이 보실까요? 근데 이제 윤 전 총장 관련 보도 혹은 야당과 여기 언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왜 윤 전 총장 의혹 이런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고 왜 이렇게 띄우기만 하냐 이 얘기도 동일하세요? 일부 동의해요. 아하.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안 나와서 더더욱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굉장히 자세한 것까지 아주 많이 다루는 경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대로 광고를 한다, 선거 캠프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죠. 저는 그거는 이제 과대하게 비판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예. 어떤 형태로든 지금 다른 어떤 여권의 후보만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다뤄주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언론사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하나하나가 기사거리가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도 그걸 적극 활용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언론과 관련되니까 저도 한마디 코멘트를 하겠는데 우선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다음 그 대선 후보로 가장 그 높은 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지사는 이제 거의 매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보다 더 많은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만 이거는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남국 의원이 저런 얘기한 것도 많은 언론이 다루고 지금 우리 탑10에서도 논의하니까 어디에만 많은 그 언론은 보도를 한다 이런 거는 뭐 대체로는 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언론이 뭐 많이 다루는 것도 하지만 편향적으로 좀 도와주는 것 같다 이런 시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김남국 의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커뮤니티에 좀 친여적인 것 같은 그 네티즌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여론 흐름을 좀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보도하는 거고 그거를 오히려 정권 초부터 최근까지도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은 너무 그 여당에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았죠. 그래서 만약에 편향을 얘기하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김어준 씨가 하는 그 교통방송의 프로그램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야 되겠죠. 국회의원으로서.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윤 전 총장 관련 뉴스 가운데 오늘까지 꽤 뒷말이 많은 게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에 있는 윤 전 총장 할아버지 묘소가 최근 2달 동안 2차례나 훼손됐다고 윤 전 총장 측이 밝힌 건데요. 저희가 묘역 관리사무소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묘역이 어디냐? 윤석열 총장은 또 앞으로 묘지 계약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분 앞으로 돼 있으니까 본종 모르지. 찾아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분들은 그러면 뭐 자기들이 뭐 참배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풍수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훼손 이런 신고는 윤석열 말고도 다른 건 안 그러고. 일단 있는 그대로만 만나보겠습니다. 경찰의 신고나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건 일단 아닙니다. 윤 전 총장 측 얘기는 할아버지 묘소에 흉기와 부적 그리고 사진을 공개할 수 못할 만큼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었다. 뭐 인분도 있고 봉분에 부적, 머리카락 뭉치들이 있었다는데 신고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일단 경찰이 얘기는 안 했나 봅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아무튼 그 검찰총장 시절에도요. 예를 들어서 조국 사건, 그러니까 조국 장관 계실 때, 그 다음에 우리 추미애 장관 뭐 이랬을 때, 그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도 뭐 이상한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마 편지나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느낌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지금 묘소에도 지금 저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권 주자로 갑자기 떠오르니까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분들이 저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게 무슨 딱히 뭐 완전히 파헤쳐졌다 라든가 뭔가 이렇게 확정적인 어떤 증거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그거를 그냥 굳이 신고해서 더 이걸 문제를 키우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본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더 심해지면 내가 신고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묻어두겠다, 덮고 있겠다 이런 지금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왜 조상의 묘에 저렇게 가서 왜 저런 일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경진 의원님, 이게 정말 그냥 단순한 해프닝 정도 차원인지 아니면 윤 전 총장 측이 밝힌 것처럼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정치적 테러로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이 두 개는 좀 많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사실은 윤 총장이 지지율도 높지만 윤 총장이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지지율도 대단히 높아요 보면. 거꾸로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지율도 대단히 높지만 거기도 절대로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반대 지지율도 대단히 높거든요. 보면. 두 사람이 호불호 봐 확실하다. 네, 확실하게 갈리는 상황들이고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지금 쫙 갈려 있어가지고
어쩌면 극단적인 국민 전체가 보면 좌우로 갈려서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저런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우려도 생기는데 현실적으로는 저게 아마 그 묘지 관리하시는 데가 아마 공동묘지 그 회사가 있다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뭐 진출입로나 이런 데 CCTV도 좀 설치하고 그렇죠. 뭔가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면 이게 언론에 나오고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졌다면 네. 앞으로 더는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 현상 자체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국민이 이만큼 분열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요. 좀 가슴이 아프고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제작진이 풍수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했더니 묘지에 인분 쓰레기를 버리면 당연히 벌레가 생기게 되고 벌레들이 묘 안으로 들어가서 시신을 상하게해서 아주 안 좋게 본다.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어떤 특정 인물들 좀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뭐 확대 재생산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풍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풍수 전문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분석하는 걸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인분하고 그 계란 껍데기는 지금 우리 김앵커가 설명한 대로 예. 그런 의도를 갖고 있고 이제 머리카락하고 칼을 그 봉분 앞에 이렇게 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칼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사자의 시신을 위협해서 그 음덕이 그 후손으로 가는 거를 막고 네. 머리카락은 그 음덕이 오히려 머리카락을 묻은 사람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 의도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남은 게 부적인데 예. 부적도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언론에도 소개한 것처럼 그 명당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상의 좋은 기운이 윤 총장에게 못 가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그 기운을 본인들에게 당기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풍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한 사람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든 윤 전 총장에게 좋은 기운이 가는 거를 막고 그 기운을 자기들에게 끌어올려라는 그런 소행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왜 그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그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여야 간의 그 대결이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지자들도 조금씩은 이렇게 그 흥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최근에 여당에서 윤 전 총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굉장히 뭐 우연이긴 합니다만 북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선전전을 강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대선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그 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2006년에 굉장히 그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그 유세 도중에 그 테러를 당한 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국도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안전 보안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일부의 표적이 됐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년 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가지고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묘지에 뭐 흉기를 갖다 놓고 부적 생겼던 이유뿐만 아니라 사실 2년 전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당시에 윤 전 총장에게 이런 표적이 됐던 부적도 많이 좀 구설에 오르고 했었잖아요. 뭐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 같긴 한데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저는 저거는 저주성 테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상의 어떤 경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상 묘에다가 뭐 저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전 반인륜적인 것이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사실상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면 누구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효과가 나오나요? 결과적으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치적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 부적절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예. 인간의 어떤 도리의 차원에서 본다고 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파를 떠나서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부모소 테러 논란까지 윤 전 총장 관련 이슈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